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M&A를 위한 법률 전략입니다. 우선 M&A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요. M&A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죠. 세무 문제입니다. 그리고 M&A의 공시 규정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관련한 법률 규정은요, 다양합니다. 통합된 법규는 없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각종 세법및 기타 특별법에 M&A에 관련한 법률이 넓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여러분이 M&A에 관련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가들도 보통 상법을 주로 공부합니다만 세법과 특히 자본시장법 등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기업이 결합하는 것은 이 기업 결합을 통해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기업의 등장이라는 면에서는 권장할 만한 현상이기도 한 반면 한편 이제 불공정한 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게임의 룰을 불공정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정한 게임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자는 것을 법 제도의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런 공정거래의 이념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같은 데도 서서히 반영이 되어서 점차 M&A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과정에서는 진행 단계를 철저하게 공시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전부가 아니고요. 실제 담당하는 각 부처나 산하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다 위임을 해서 방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까지 모두 살펴봐야지만 M&A를 할 때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법률 텍스트의 양도 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서 기본적인 주주 간의 협약을 정하고 있게 됐죠. 상법은 원칙적으로 M&A 관련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행 법규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법의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기타 법률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의사결정에 관한 것들은 이제 주로 정관에 많이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상법의 규정입니다. 약간만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 및 이전 등등에 관한 많은 제도를 M&A를 위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은 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대량 보유 상환 제도, 주식 취득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정들도 갖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결합, 상호 출자 및 주식 소유 등을 규제하고 있고, 세법은 이제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런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이전에 따른 어떤 취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법, 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도 M&A에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 관련 법은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법이 정한 특정 행위 시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보다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이나 또 최근의 개정사항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인수합병 관련해서 다양한 공시를 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이런 공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권주 임의 처리 제한이 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된 자본시장법이나 개정 전 자본시장법 그리고 상법에는 실권주 처리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회사들은 이 규정의 규전제를 이용해서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 실권주를 처리하면서 임의로 제3자에게 배정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 발행 시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고 실권주 해당 금액을 다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신주 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의 6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권주를 임의 처리하는 게 제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편 조건부 자본시장의 자본증권의 발행 제도가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로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들과 다른 종류인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과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환형과 삼각형별로 각각 다양한 경우에 회사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상법에서의 사채와 다른 유형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에서 강화한 것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시세 조정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모두 엄히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회사 내부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즉 임직원, 주요 주주, 그리고 인허가권자, 계약 체결자, 또 1차적인 정보 수령자 등에 국한했다면 개정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2차, 3차 정보 수령자도 이 내부자 거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해킹하거나 절취한 정보를 2차, 3차 수령한 경우에도 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정보를 생성해서 2차, 3차 수령해서 그걸 이용하는 생성 이용의 경우에도 교란 행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다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는 연기금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또는 제3자 투자 목적으로 기금 운용 정보를 만들어서 자기가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분할 등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및 방법에 따라야 되고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상자금법인은 합병 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해가지고 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함부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됐죠. 그래서 7억 이하의 자금을 1년 이내에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형 펀딩,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비상장 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고요. 투자자들도 일반 투자자부터 전문 투자자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등록이 필요하고요.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엄격한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고 그리고 그 등록 당시에 대주주 적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 내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한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독점규제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요. 독점규제법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서 불공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A를 통해서 지주회사가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등이 바로 독점규제법이 다루는 대표적인 이슈들인데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이미 독점규제법에서 규율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수를 받게 될 때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합병 당시에 당사 회사에 포함된 경우에는 합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2조 원 이상이냐 2천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가 차이가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심사를 받게 되겠죠. 이러한 법이 노리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서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유효한 경쟁이 계속 존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단 지주회사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설립도 제한하고 있고 신규 순환 출자의 금지 등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규제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업 간의 인수와 합병을 주로 다루는 기본법은 바로 상법인데요. 상법에 정해진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요. 주식을 분할하거나 등등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을 하거나 기업의 합병 및 분할을 하거나 할 때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일정한 채권자 보호 절차와 그리고 분할하고 분할합병하는 데 있어서 상법에 이사들의 연대 책임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샷법이라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또 이 M&A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신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원활하게 사업 재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소위 원샷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제도와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재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이런 재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데 다만 2019년 8월 13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라서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문제가 M&A 시에는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기업을 창업해서 훌륭한 기업으로 키운 다음에 이렇게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는 과정을 이제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주식 매각 대금을 손에 넣고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변신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러한 엑시트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점점 큰 자본을 모으게 된 분들이 점점 더 큰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국가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법에 관한 규정들을 잘 준수하지 못하면 바로 조세 포탈이 되고 훌륭한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한편으로 조세법 위반 사범이 되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수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M&A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안은 합병을 하거나 인적 불안을 하거나 물적 불안을 하거나 또는 현물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영업 및 자산 양수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올해 초 2017년 초에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스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100%를 취득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제도도 특히 상장 회사인 경우에 주식 그런 100% 자회사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 이 주주 간의 관계를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가치가 있음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에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합병, 인적 및 물적 분할, 현물 출자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규정이 있고요. 또 과세특례 규정이 있고요. 양도 과정에서 차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또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을 부인하는 제도, 또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 승계가액을 정하는 제도, 각종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승계 관한 규정들이 법인세법에 모두 있습니다. 한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엔 또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을 의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세, 간주취득세, 등록면세가 규정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은 포괄적 사업 양수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폐업신고 규정 등, 또 증권거래세법은 증권거래세 기준, 상증법이라고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나 각종 증여 의제를 관련한 규제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합병 과세 체계를 먼저 살펴볼까요? 법인세법상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모든 순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등의 합병 대가를 받아서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법적 실체를 없애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합병을 통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구주를 반납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의제배당, 간주취득세 등을 받으면서 자신들은 그 대가를 받고 주식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로 중요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주체별로 발생 가능한 과세 문제는 피합병법인은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요. 그리고 합병법인은 합병 매수 차손익에 대한 손금과 입금이 산입되게 되고요. 시가승계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증자를 하게 되므로 증자 등록세, 중과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주 취득세라는 것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들이었고요.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없고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합병 단계별로 이슈들을 보면요. 합병 이전 단계에는 합병 비율이 공정한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공정하지 않은 합병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격 합병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합병 당사법인의 시가 기준으로 선정한 합병 비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구체적 적용내로는 합병 일방 또는 양사가 상장사일 경우에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합병 비율을 계산해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상장사는 주식의 가치 시가총액이 다 나와 있죠. 근데 비상장사 간 합병일 경우에는 세법상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가 차이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통상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거쳐서 이제 그 합병 비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 리스크는요, 주주 간 부당행위로 인정되게 되면 이 계산을 부인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과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의 감소에 따라서 부당행위가 계산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 합병으로 인정되게 되면 실제로 이전하는 가치를 초과로 받게 되는 법인 쪽에는 당연히 합병법인에게는 불공정 합병에 따른 그러니까 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적경 합병 요건이 불충족됨으로써 그 법인세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에 따른 합병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리스크가 제거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법상 시가 적용으로 상법이나 형법상 리스크가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을 따랐다 할지라도 실제 혹시 형법상 업무상 배임 이슈가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흑자이냐 적자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상법이나 형법상 어떤 불법적인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고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및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합병 단계에서는 이제 과세가 이연되고 또 조세 감면을 위해서 적격 합병이 되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주식 교부의 비율을 정하고 주식 배정의 요건을 정하고 지분이 연속되는지 또 주식 보유 요건이 되는지 사업이 계속되는지 등을 다 고려해서 이것들이 충족됐을 때 바로 적격 합병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합병 등기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인지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 가액이 80% 이상인지 그리고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을 각각 배정하는지 그래서 교부 주식의 총 합계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해서 이 가액 이상을 실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팔아버리고 조기 엑시트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승계사업을 역시 또 계속 영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사업연도 말까지 살펴본 다음에 적격합병으로 이제 세무당국이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합병당에 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요건들을 좀 완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당의 연도 말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배주주 간 처분은 처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지배주주 사이에서만 주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분율의 변동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주주의 지배주주의 비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으로 봐지고요. 합병 외에서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부터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분, 합병 이외의 취득분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취득하고 나면 지분 다 섞이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1%는 합병 외에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를 팔았을 때 바로 그 합병 외의 주식부터 처분한 것으로 봐주는 예외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또 사망한 지배주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예외가 있으므로 이게 지분의 연속성 관련해서 잘 살펴보고 완화된 요건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냐의 요건에 있어서는 파산이나 또 적격 합병 등 포괄적 양도에 따른 처분 또 법원의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처분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합병 단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적격 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사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식만 보유하고 직원도 없는 SPC는 바로 적격 합병의 사업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SPC는 특수 목적법인인데 주식만 있고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법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공정한 비율 산정 시 100주를 교부해야 되는데 불공정 합법 비율 적용으로 75주를 발행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혹시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권해석상 공정한 비율 적용 시 교부해야 될 주식은 원래 80%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5주가 지금 부족하게 되는데요. 합병 교부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바로 적격 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지분 비율대로 배정했지만 단주 발생으로 인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기존 지분율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법에 따라서 단주 처리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 뿐이고 그런 주식 배정에 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적격 요건은 여전히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보유 요건 중에 피합병 법인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어느 지배주주 일방만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배주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중에 일방이 처분하더라도 적격 합병 요건에 충족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중에 적격합병 요건으로 과세 이연을 받은 후에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과세특례가 중단됩니다. 과세를 이연받은 다음에 과세특례가 중단되면은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즉 사업을 폐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합병을 이용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바로 사업과 주식을 처분해서 바로 엑시트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특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바로 특례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는 결과는요, 자산 조정 계정 장액준 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에 그 돈을 입금으로 산입하고요. 승계받은 2월 결손금 중 기공제 금액은 전액 일시에 입금으로 산입하고요. 합병 매수 차손익 일시 입금 산입 후에 합병 등기일부터 5년 이내 균등 송금으로 산입해버립니다. 굉장히 재무회계상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의제 사업연도가 새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및 또 폐업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서 그 당시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 합병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폐업한 사실도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피합병 법인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청산 절차 거치고 세금도 마저 다 내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나눠서 보면 양도손익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고요. 이 양도가액은 교재에 있는 가나 다를 합한 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는 적격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이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자산 조정 계정을 설정해서 이런 효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에 양도가액은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기 때문에 양도손익은 0으로 간주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주의합니다. 피합병법인 자산이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자산 부채를 취득하는 효과를 합병법인이 누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합병 법인 자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 85%가 감면되게 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것을 거래에 의한 것처럼 해서 취득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고 이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여러 가지 요건을 표로 정리해 보면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자산 승계가액은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가 됩니다. 자산 조정 계정 설정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조정 계정 추인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합병 매수 차손익은 합병 등기로부터 5년간 월할 송금 입금 산입하고 그리고 합병 매수 차손이 있는 경우에 자산성 있는 경우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유보 2월 세액 공제는 미승계되고요. 2월 결손금도 미승계되고 승계자산 처분선에서 미승계됩니다. 반면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자산 승계가액은 장부가액이 됩니다.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리고 자산 조정 계정 설정은 양도받은 자산 부채를 시가로 계상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금액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계상하고서 입금 또는 송금으로 계상해 주게 됩니다. 자산 조정 계정 추인은 상각 또는 처분 시에 추인하게 되고요. 합병 매수 차손익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 유보 2월 세액은 승계받아서 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공제 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가 2월 되게 되는 것이죠. 2월 결손금도 승계되는데 다만 승계받은 사업부에서만 공제되고요. 승계자산을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는 손금으로 삽입해주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합병법인의 세무상 특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는 이 과세 이연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피합병 법인의 경우 주주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의제 배당 소득을 받게 되죠. 그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법인주주 또는 소득세, 개인주주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피합병 법인, 합병 법인의 과세 이연의 효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격 합병이냐 비적격 합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합병 법인의 주주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인한 이익 분배로 인해서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로 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의제 배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 대가에서 피합병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이제 바로 의제 배당의 합병 대가로 보게 되고요. 합병 대가는 합병 교부 주식의 가액에다 금전 기타 재산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 가액은 비적격 합병은 취득 당시 시가가 되고요. 적격 합병은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합병 신주 취득 원가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의제 배당의 불공정 자본거래에 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에서 합병 대가 중에 금전 및 기타 재산 가액을 합계한 것을 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 오른쪽 표에는 이를 비적격 합병과 적격 합병의 경우에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그리고 시가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따져서 합병 매수 차손과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합병 양도 차익이 합병 양도 차손이 작고 합병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은 합병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입금 처리가 되고 합병 법인은 합병 매수 차손에 대해서 손금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합병 매수 차익과 합병 매수 차익이 시가가 더 커서 양도가액보다 시가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은 합병 양도 차익에 입금이 발생하고 합병 법인은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해서 입금이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조정 계정은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비합병 법인에는 과세가 없고요. 합병 법인에서 자산조정을 계상하게 되고 그리고 시가가 더 큰 경우에는 자산조정 계정은 1+2가 되기 때문에 피합병 법인은 과세가 없고 합병 법인은 자산조정 계정에 계산을 하는 과세 이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M&A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시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용이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이런 기업 공시제도는 여러 가지 법의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바로 자본시장법입니다. 자통법에 의해서 159조에서 161조 그리고 361조까지 자통법에 의해서 공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통법은 공시 의무의 법적 근거와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 공시 의무에 상한 거래소 공시 규정 마련과 운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발행시장 중심의 공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유통시장의 공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공시 규정도 갖고 있는데 이 유통시장에서 공시 의무 규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시제도의 분류와 주요 공시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인데요. 발행시장 공시의 경우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그리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등을 함께 첨부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공시의 경우에는 정기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주요사항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정기공시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바로 이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업마다 IR팀을 두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분 공시 같은 경우는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되고요. 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됩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등을 법정 요건에 따라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 특수공시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M&A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하겠다고 할 때에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야 되고, 또 시장을 조성하고 안정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신고서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요 사항 보고서는 어떤 부도가 발생했거나 은행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에 바로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의 경우에도 주요 사항으로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쪽은 공적인 규제로서 금융위가 법령으로서 정한 사항이고요. 아래쪽에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는 바로 거래소에서 자율규제로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를 수시로 공시하는 것, 당일 또는 이길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서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 등을 모두 자율규제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이제 발행시장에서 공시하는 제도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증권신고서 제도와 투자설명서 제도가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할 때 이제 발행시장에 공시하는 것인데요. 발행인은 모집 매출의 내용 및 당해 법인의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고, 투자자들은 그 공시 내용을 투자 판단 자료로 활용해서 이제 응모하도록 하는 것이죠.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의 판단 기준은 공모 여부입니다. 모집 매출 또는 전매 기준에서 공모가 되게 되면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가 1년 동안 10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 기준으로도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에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또 2부에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나눠서 자세하게 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신고서 제도가 있는데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내용 및 증권의 발행 요령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투자 권유 문서입니다. 일종의 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예비 투자를 설명하고 또 투자 설명서가 있고 또 간이 투자 설명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통시장에서 공시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기 공시에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분의 경우에 이제 이 M&A와 관련해서 보면 증권상장법인의 경우, 적격합병의 경우 이제 유통시장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합병되면은 이 해산 사유가 발생한 법인 또는 파산한 법인으로 나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귀책 사유 없이 이런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증권 모집 매출한 법인과 같이 정기 공시 대상 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이제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서 바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증권별 소유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하와 달리 이런 공시를 일부 면제받게 되는데, 다만 300인 미만으로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바로 민사 그리고 형벌,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사업보고서를 허위 기재를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금융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고 또 임원은 해임 권고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금융위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 등을 받게 됩니다. 거래소도 별도로 또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성실 공시한 법인을 지정 공표해서 매매 거래 정지 하루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불공정 공시를, 불성실 공시를 지속한 것으로 해당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또 상장 적격성의 실질 심사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
처분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또 거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인수 관련해서 공지를 하는 것이 바로 공개 매수 신고, 그리고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또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 등인데요. 자, 주식의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미는 공개 매수를 오퍼하는 측에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텐더 오퍼 또는 테이크 오버 비드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에 앞서서 이 공개 매수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개 매수자가 이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 매수할 주식들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위반하게 되면 뒤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되는데 보통 5% 룰이라고 하죠. 5% 이상을 신규 보유하게 되면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변동 보고는 5% 이상 보유한 사람의 주식이 1% 이상 변동됐을 때에는 다시 변동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죠. 그리고 보유 주식에 대해서 신탁 계약이나 담보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에 주요 계약 내용이 변경하거나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 변경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 사항들은요,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주식 등에 대해서 어떤 계약들이 체결됐는지를 모두 밝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병 등에 따른 공시 제도 중에 합병, 분할 합병, 그리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하는 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고요. 그 제출 사유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요건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금 말씀의 M&A 관련해서 합병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 등기를 한 때 주요사항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합병 등 종료 보고서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증권 보고서 및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M&A 시에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한 법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공시와 관련한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